중국이 한국을 흡수하지 못한 이유. 중국에서 군사적으로 이 한반도에 있는 공간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거의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군사력은 언제나 강해야 했었던 거. 한국, 조선, 고구려 다 생각하면서 톱 3 너무 궁금해요. 이순신 과연 톱인가 아닌가. 재미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압도적으로 싸움을 잘합니다. 왕이 전투에 함께 참전을 합니다. 이길 자신이 있는 거죠. 와. 야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 자부심 가져도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 MC를 맡은 연구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 전문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 국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사, 한국 현대사 공부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역사면 배우고 싶은데 지금 예 그래요. 왜 웃어요? 중요하죠. 그렇죠.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흡수하지 못한 이유,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미국도 이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흡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흡수 어떻게 하느냐 말고 중국의 영향이 커지면서 미국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국의 역사 보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얘기는 그 이전에 있는 나라들 다 포함해가지고 아예 한 나라 안으로 들어갔었던 적이 없던 나라는 한국은 그러진 않았다. 그건 맞다.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 중국은 원래 한나라나 그때는 계속 옆 나라들을 계속 먹어가면 최근에 뭐 50년 전에도 티베트 먹은 것처럼 이런 얘기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죠. 예. 맞죠. 그래서 한국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좀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한 나라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게 땅덩이에서부터 시작되진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 있었던 수많은 통일 왕조가 여기를 정복할 수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이 땅에 있었던 나라들은 굉장히 과소평가하시는 중국이라고 하면 그냥 너무 어마어마. 유럽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 사실 스위스 같은 케이스예요. 스위스 너무나 작은 나라인데 옆 나라에 비해서 근데 여러 가지 요소로 살아남는데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지리학도 있고 눈치 게임도 있고 굉장히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굳이 먹으려고 했을까일 거고요. 별로 관심 없었다? 그런가요? 제가 좋은 말로 표현할게요. 먹으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있냐? 근데 한국 먹으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비용 들어가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그 땅 찍을 거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개고생을 해서 여기를 중국의 하나의 지역으로 편입을 했는데 그만큼의 이익이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영구불변하게 중국의 땅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냐, 그러기 쉽지 않겠죠. 정복은 해도 땅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계속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패했죠.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은 흡수 안 됐다. 근데 이 땅 자체 당근 할아버지 생각했을 때 당군 할아버지까지요. 이 한반도를 골랐던 이유, 좋은 이유 있었어요? 아니면 이 터 조금 안 좋은 건가요? 옆에 중국이 있고 약간 싼도 많고 잘못 고르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먼저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중국 근처에 있다고 다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당대의 가장 강성한 나라였어요. 늘 언제나 통일 왕조는. 그 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역할 때도 유리합니다. 이동 경로가 짧잖아요. 서로 무역을 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때 바로 옆에 있을 때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번성하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나라 옆에 있는 것이 그 나라가 약해지거나 그 나라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단편적인 해석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한국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으면서 사실 가질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미국은 무조건 한국 없이는 동양아시아에서 활동 못하는 것처럼 한국의 위치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이 미국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깝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바다 건너면 바로 옆이라는 거. 그렇죠. 그냥 쭉 가면. 물론 그 바다가 굉장히 크지만 미국은 그 바다 중간중간에 섬을 갖고 있어요. 사이판, 괌. 그 다 미국 땅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그렇고 따지면 미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마음 가면 다 한국인이에요.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다는 게 단순히 국제 관계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딱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맞죠. 국뽕 조금 올리자면 과거의 세계 최다 강대국 중국이 마음 먹었어도 한국을 흡수 못했던 이유들, 땅, 군사력 그런 것도 있나요? 오, 충분히 혹시 이야기할 수 있죠. 탑3를 여기 써주실 수 있어요? 탑3. 이유? 이거를 뭐 순위를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오케이. 세계 세계 순위 아닙니다. 습속의 차이? 숲석? 아주 한자 때문에 바로 알아듣지. 가져야지. 아 괜찮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 만들기 어렵다. 저는 숲석이라고 숲석에 군사력 이렇게 세 개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 차이, 지리적 어려움하고 군사력. 그럼 문화적 차이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문화적 차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 중국을 통일했을 때 통일왕조가 바라봤을 때 종족적 차이를 느껴요. 중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달라요?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달라요.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동료 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문화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록들을 남겨놔요. 저 친구들은 뭐 하고 살며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떠한 습속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본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스타일도 다르고 온돌 이런 거 쓰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언어 완전히 다르고. 근데 궁금한 거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는데 근데 옛날에는 한자를 쓰지 않았나요? 근데 언어 달라요 많이. 한자는 문자인 거고 이야기하는 말이 다르죠. 그러면 두 번째, 지리적. 이거는 이제 한국에 사시면서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산이 굉장히 많고 중국에서 군사적으로 이 한반도에 있는 공간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성공적으로 무엇인가 군사적 성과를 이루어낸 적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거는 지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한몫했을 거예요. 넘어오는 거 너무 힘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북쪽에서부터 육로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평야 지역이 이렇게 쭉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와서 지금 한반도 땅으로 넘어오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산을 계속 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 하나하나를 계속적으로 다 격파해 나가면서 와야 돼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산 치기기 진짜 쉬운데 그 산 먹이려고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해로를 이용해 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넘어오겠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옛날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는 대항해 시대 이후 너무나도 발전된 그 해양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서해 그냥 넘어오는 거는 너무 쉬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일단 길 자체가 이것도 험난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정근대 동아시아의 전쟁 승리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유럽도 비슷하기는 할 것 같은 게 왕이 잡히지 않으면 끝이에요. 이 모든 국토가 황폐화가 되고 난리가 나더라도 왕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 아닙니다. 평시에 살아가다가 전쟁이 나면 전쟁하기 좋은 산성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에서 왕이 딱 군사들 집결시켜서 막아라고 하면 그거 견디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산이 얼마나 많아요? 서울에 있는 산성만 놓고 따지면 이제 백제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의 몽촌토성과 옆에 있는 풍납토성이 있잖아요. 풍납토성 같은 경우가 이제 평시에 있는 곳이고 몽촌토성은 약간 산지거든요. 몽촌토성 혹시 가보셨나요? 저 집 주변이에요. 송파 살아요. 거기 보면은 생각보다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산성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거기 아니더라도 이 주변에는 백제 산성으로 유추될 만한 산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도망가서 전쟁하면 끝입니다. 그럼 조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도 경복궁과 창경궁, 창덕궁이 조선의 궁궐이지만 전쟁을 거기서 치르진 않습니다. 강화도로 가거나 남한산성으로 가거나. 남한산성 야경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예뻐요. 맞아요. 타워랑 남산 타워 둘 다 볼 수 있어서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남한산성 올라가면 다 보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기에서 들어오네? 그러면 거기로 때리러 가자, 뭐 지키자.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고구려 때다라고 하면은 중국 그때 위나라 그 위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광구검이라는 장군이 고구려를 치러 오거든요. 그때 당시 동천왕이라는 왕이에요. 일단 수도가 털려요. 근데 동쪽으로 계속 도망갑니다. 쑥대밭이 되는데 도망가서 안 잡혀요. 그 전쟁은 고구려가 이긴 겁니다. 끝까지 안 잡히니까. 임진왜란으로 돌아가 볼까요? 일본
지리적으로도 지금 이 땅이 전쟁하기에 지켜내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리적인 것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산이 있다라는 거는 지키는 거를 생각하면 완전 좋은 거지만 네. 한국이 밖에 나가고 싶을 때는 더 힘든 점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마인드. 근데 왜 나가야 돼? 여기서 살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군사력도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제일 예시적으로 생각드는 게 그거예요. 하차라고 하네요. 아 신기전. 많은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한국에서 이제 발명된 거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군사력도 어땠어요? 그런 발명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죠.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 때도 일단 외침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은 언제나 강해야 했었던 거죠. 특히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당대 세계사적 맥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중국의 존재인데 이 중국의 존재 때문에 군사력을 키워나가야만 했었던 것도 있던 거죠. 뭐 지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 생각나는 게 지금 현재예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방산업계 약한 건 아니었지만 좀 대표적이지 않았잖아요, 세계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중국 관련한 그런 불안도 있어가지고 지난 한 5년 동안 한화나 다른 기업들은 너무 커졌잖아요. 너무 커서 핀란드도 한국에서 K9인가 뭐 완전 많이 그 유럽 쪽에서는 또 이제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폴란드에서도 만들고. 지금만큼이라고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전에 있었던 한국 사회에 포함되는 다양한 나라들이 군사력으로 취약했었던 적은 없었다. 제가 한국 역사를 배울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거북선이랑 이순신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한국, 조선, 고구려 막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톱 3 너무 궁금해요. 이순신 과연 톱인가 아닌가 그건 궁금해요. 진짜 이순신이 진짜 탑인지. 아니면 정보 마케팅이 잘 지금 된 무조건 건지 1등이지 않아요, 그래도? 오 아닌가요? 아닌가 봐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순신이 1등이죠. 아니 이순신 제외해서 좀 부담 떨치기 위해서 나머지 레전드 장군들이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도 진짜 이순신 장군 외에는 잘 모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최고의 왕. 과연 세종대왕이 최고인지. 뭐 유명하신 분들 몇몇 들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일단 놓고 그 이유는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투의 크기나 뭐 임팩트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무슨 전쟁사 전공자거나 아니면 이제 전근대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입니다. 왕도 넣어도 되죠? 결국에는 장군 중에 1등 장군은 왕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싸움의 횟수로 할 거냐 싸움의 임팩트로 할 거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싸움의 임팩트요? 간감찬하겠습니다. 근데 싸움의 횟수로 놓는다라고 하면 이제 공동 3위로 하겠다라면 김유신 하겠습니다. 이거 이순신 왜? 예. 이순신 왜? 이순신 왜?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임팩트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한 사람이 빠져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들 종로에 가시면 을지로라고 그 을지로가 이제 을지문덕의 이름에서 따온 전혀 몰랐어요. 그게 왜 을지로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었던 지역을 해방 이후에 충무로라고 이름을 바꿔요. 왜냐면 충무공 이순신 그 시절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대사관이 있었던 중국인들의 기운을 누른다라는 의미로 중국과 싸워서 큰 전공을 세운 을지문덕의 이름을 따서 을지로라고 이름을 진짜 바꾼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한 역사다. 근데 이런 거 각 나라에 다 있지 않나요?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을 딴 로드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근데 그쪽에 사는 뭐 일본 사람들 약간 기 눌리기 위해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 너무 재밌고 좋은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을지문덕이 갖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여기에 놓지 않았었던 건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인물이 미스터리해요. 기록이 많이 안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이면 성이 을지예요. 이름이 문덕. 을지시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스터리예요. 을지라고 하는 성씨가 그 이후 역사서에 등장하거나 그 앞에 등장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연예인도 공공생활 할 때 이제 뭐 배우 할 때 이름 바꾸잖아. 가명을 쓰는
뭐 훌륭한 추론일 수도 있고요. 지금 정말로. 왜냐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크게 제가 여기에 넣지 않았었던 건 약간 신화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때 수양제가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여기 요동성을 넘으려고 할 때 그게 실패하니까 별동대로 30만을 평양 성으로 보내요. 지금의 캐피탈. 그걸 초창기에 막아냈었던 사람은 을지문덕은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교수를 씁니다. 우리 항복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기 싫어요. 왕이 가서 항복을 할 테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30만 별동대가 돌아가요. 다시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살수라고 하는 곳, 그 강이거든요. 강. 그 살수라고 하는 곳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래 그 강을 건널 때는 전열이 흐트러지잖아요. 흐트러졌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그 흐트러진 전열을 공격합니다. 좀 치사했죠. 가고 있는데. 똑똑한 건데.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치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예 전쟁에서 치사한 일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이 30만 중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3천 명이 채 안 돼요. 그럼 29만 몇천 명이 죽었거나 포로로 잡힌 거거든요. 그랬었던 전투기 때문에 이 살수대첩이라고 불리는 이 전투가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전투의 전 과정을 놓고 따지면 을지문덕 혼자서 한 건 아니다. 평양성에서의 전투 굉장히 컸었던 전투도 있었고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당시에 평양에 남아있었던 고구려군이 함께 싸웠었던 측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동점 3위.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인이 아니에요.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뭐였어? 원래는 문신, 공부하는 사람. 원래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싸우는 사람과 전략을 짜는 사람이 달라요. 그럼 누가 더 급이 높냐면 문관이라고 부르는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지휘관이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머리가 좋았다. 그렇죠. 왜냐면 과거 합격자니까. 아무튼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거라 그냥 강감찬이라고 하겠습니다.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가 셌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얼마 전에 그 KBS에서 드라마화도 됐었죠. 고려 거란 전쟁. 당시 동북아, 동아시아의 세계 정세가 변화하던 시절입니다. 중국의 통일왕정 송나라였고 북방민족이었었던 거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확 커져 나가면서 송나라를 압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고려는 선택을 해야 됐었던 시절입니다. 송나라에 계속적으로 사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거란과 사대 관계를 맺고 송나라를 버릴 것이냐. 국제관계가 막 엄청나게 급변해 나가는 속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와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붙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전쟁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도 했고 전쟁에 동원됐었던 숫자도 굉장히 컸고 그런 과정에서 강감찬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동북아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다시 달라져요. 더 이상 요 나라도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압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서의 전투를 치러냈었던 사람. 김유신. 처음 들으시나요? 네. 처음 들어봐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이라고 하는 노래에 김유신을 설명할 때 말목 자른 김유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잔인한데요. 그게 설화가 있어요. 설화. 원래 김유신이 사랑했던 첫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 이런 얘기 좋아요. 이 첫사랑을 자주 찾아갔던 거죠. 근데 그 첫사랑을 찾으러 갈 때 김유신이 늘 언제나 그 같은 말을 타고 갔었나 봐요. 그때 당시 김유신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 말이 습관적으로 그 여성 전쟁터 안 가고, 안 가고 첫사랑한테. 간 거죠. 그래서 말목을 잘랐다. 아우 성격 좀 그 정도로 그런데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어떤 군인의 이미지, 설화가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멋있네. 네, 멋있다. 멋있다고요? 내가 이 여자 사랑하는데 이 나라 망하면 이 여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군이죠. 이 사람 진짜 군인이 맞았으니까. 김유신이라고 하는 장수도 전쟁에 나가면 지지 않습니다. 3위로 올릴 정도로 임팩트를 좀 높게 했었던 건 전쟁에 나갔었던 횟수가 너무 많아요. 압도적으로. 대략 몇 개 얘기해요? 압도면 뭐 몇십 개?
그럼요. 몇백 개? 왜 그러냐면 몇천 개? 아마 작은 전투들까지 하면 100개가 넘겠죠. 왜냐하면 이 김유신이 활동했었던 때가 삼국 통일 전쟁의 막바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싸웠었던 시기. 와 근데 진짜 첫사랑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네요. 집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없어요. 와이프 힘들었겠다. 결혼했어요 첫사랑이랑? 그 첫사랑이랑 청관녀라고 보통 불리는데 결혼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요. 김유신이 치렀었던 전투 때문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가 멸망하기도 했었고, 고구려 멸망하는 전투에서는 직접 참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모든 과정에 김유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사에서는 임팩트가 굉장히 큰 인물인 거죠. 변곡점에 있었던 장수다. 이성계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뺄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의 왕 이성계가 아니라 고려의 장수 이성계를 놓고 딱 평가를 해봐도 압도적으로 싸움을 잘합니다. 전술적으로. 전설적으로 캡틴 아메리카 같은 존재예요. 캡틴 고려. 옷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징. 고려를 지켜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고려를 지켜낸 인물이 고려를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고려를 끝까지 지켜냈었던 굵직굵직한 전투에는 이성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는 어디 전투 지금 나가는데 지휘관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성계인데요? 라고 하면 오늘 안 죽겠구나.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순신도 사실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이순신이랑 함께한다? 와, 그럼 오늘 전투는 지지는 않겠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리더십인 건데, 이성계는 그런 이미지죠. 사실 그때 그랬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이성계랑 최영이라는 장수인데, 이성계는 최영을 결국에는 이기고 스스로 왕까지 됐으니까 역사적으로 승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는 또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나라까지 만들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그 정도의 상징성은 분명히 갖추고 있었던 사람. 1위는 아예 대놓고 대왕. 그냥 왕이 아니고 대왕. 모든 왕은 죽으면 다 대왕입니다. 아 진짜. 조선에 있었던 모든 왕은 다 대왕이에요. 이성계가 태조잖아요. 태조 대왕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에 됐었던 왕이 나 위에 왕을 올려주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대왕자를 다 붙여줍니다. 광해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왕과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친정을 해요. 그 친정이라고 하는 거, 왕이 전투에 함께 참전을 합니다. 오 용감하게. 네. 왕이 죽으면 안 된다 사실. 그러니까 뭐 도망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했던 거죠. 그건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왕이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직접 친정을 했다는 건 이길 자신이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전투력도 뛰어나고 군사적인 전략도 뛰어나고 무력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정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그거를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럴 수 있었던 왕이 많이 없는데, 근데 계속 그럴 수 있었던 왕들은 계속 기억할 만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 영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요동입니다. 요동.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압록강. 그 압록강에서 북서쪽, 거기가 이제 요동이라고 불리는 그 땅인데, 여기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시기가 광개토 대왕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있었던 강력한 나라랑 결국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 연나라한테 늘 언제나 고구려가 고전했거든요. 어려웠었어요. 실제로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연나라와의 전투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요동 땅을 영역화했었던 왕이 광개토 대왕이죠. 그때부터 요동 땅은 이제 고구려의 땅이 되는 겁니다. 와. 박수까지 칠 정도입니까? 박수. 야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 한국에서 얼마나 큰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탑3 많이 억지로 시켰지만 그거 해소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또 이순신 저희도 좀 아니까 이런 인물들 알게 돼서 너무 대단하고, 진짜 중국한테 흡수 안 됐던 거 진짜 자부심 가져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얘기 있으면 역사 얘기 꼭 부르겠습니다. 탑3 미리 준비 많이 해주세요. 아직까지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음 얘기 다 부르고 재밌게 합시다. 감사합니다.